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만약 믿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운명이라고 생각한 그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서로의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 정도로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 사람이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나 잘 맞았고 그렇게나 잘 통한다 싶었지만 정작 상대방에게는 그런 존재가 꼭 나 하나뿐만이 아닐 수도 있었고요. 바로 제 전 남편이 그런 케이스에 속했습니다.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을 정도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 타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전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기라도 했었다면 제가 받을 충격이 조금은 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예고도 없이 목격하게 된 남편의 실체는 경악스럽고도 추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한숨 자지 못할 정도로 제가 받은 배신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그 사람이 진짜 저의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큰 상처를 주는 게 사랑일 리가 없으니까요. 요즘은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한동안은 일부러라도 예전의 일들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문득 오늘은 대나무 숲의 비밀을 털어놓듯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글을 써보려고요. 남편과 저는 친한 대학 동기의 소개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사이였는데 각자 꼭 만났던 소개팅이 아니라 우연하게 합석을 하게 된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었죠. 당시에 저는 전 남자친구와 고등학생 때였던 18살 때부터 만나서 거의 9년에 가까웠던 장기 연애를 끝낸 이유였거든요. 장기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로 오래 만나면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관계거든요. 저는 전 남자친구와 무조건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별의 후유증이 더 크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27살에 9년을 연애하고 다시 솔로가 되다니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야, 그 똥차 아직도 연락 오냐? 어제도 왔더라. 새벽만 되면 연락 와. 자니? 하고. 걔 좀 미친 거 아니야? 차단했는데도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연락 온다면서? 야,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바람 피우다 들켜서 헤어진 놈이 너한테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한대? 저희가 헤어진 이유는 심지어 그 인간의 바람이었습니다. 이 오랜 연애의 끝이 설마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바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에 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더 짜증나는 건 그 인간이 아직도 연락을 해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 인간을 똥차라고 불렀는데 정말이지 똥차도 이런 똥차가 없었습니다. 18살에 처음 만나 사귈 때는 물론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인간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제 인생의 벤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디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달릴 존재는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슬프게도 그건 저 혼자만의 바람이었고요. 제가 연애를 끝낸 이후로 친구들은 혼자 있을 저를 달래주기 위해 자주 모이고는 했습니다. 제법 거리가 있는데도 굳이 제 자취방이나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굳건한 의지를 자랑했고요.
남자친구 복은 없어도 제가 친구들 복은 있더라고요. 그때 종종 함께 합석하던 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들어가자. 벌써 11시다. 다들 안 취했지? 동영 오빠, 성희 좀 잘 데려다 줘요. 걱정 마. 너희들도 조심히 들어가고. 당시에 그 사람은 저희 집과 마을 버스로 한 정거장 차이라서 걸어서도 금방인 거리에 살았거든요. 동네 주민이나 마찬가지였죠. 애초에 대학 동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합석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저희끼리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발견하고 불러서 앉혔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런 모임에 종종 함께하고는 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걸 보고 저희들은 술도 깰 겸 천천히 집 쪽으로 함께 걸어가는 게 거의 루틴이었고요. 오늘도 전화 올 것 같아? 누구요? 아, 전 남자친구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전화번호 바꿔가면서 전화하는 정성도 대단하네. 말도 마세요. 제가 번호를 차단해서 안 받으니까 이제는 자기 친구들 폰까지 빌려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새벽에는 막 가족들 폰으로 전화하고. 그래? 너무 심각한데 그건? 동영 오빠는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제 말에 깜짝 놀라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바람 피웠던 여자랑 잘 안 됐나 봐요. 한동안 저러다가 말겠죠 뭐. 그러지 말고 오늘 전화 오면 그냥 남자친구 생겼다고 해. 남자친구요? 그 말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인 것 같기는 했지만 믿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집 근처에 다 왔을 때쯤 마침 전 남자친구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 순간 동영 오빠가 핸드폰을 달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핸드폰을 그쪽으로 내밀었어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전화를 받는 오빠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성희 남자친구입니다. 성희가 그쪽 전화 안 받고 싶어 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정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고는 전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냅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금세 다시 걸려올 줄 알았던 전화가 그 뒤로 잠잠했어요. 이제 전화 안 올 거야. 혹시라도 다시 오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고마워요, 오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마우면 진짜 나랑 만날래? 네? 아이, 뭐야. 장난하지 마요. 순간 그 진지한 목소리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던 저는 웃으면서 오빠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런데 오빠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장난으로 하는 소리 아닌데. 나 너 좋아해. 진심이야. 이런 비슷한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 눈앞에 들이닥친 현실이 되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미안해. 부담스럽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마땅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더니 오빠는 제 뜻을 오해했는지 조금 풀죽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뭐랄까 제 머릿속에서 뭔가 댕 하고 종이 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니라는 대답이 튀어나간 것도 그 순간이었어요. 어? 뭐가 아니야? 저도 좋다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동영 오빠는 얼굴만큼은 정말로 이상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저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만나오면서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게 더 컸죠. 하지만 사실 저를 좋아한다는데
제가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오래 만났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알고 지내온 바로는 성격도 괜찮았고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사귀게 된 오빠는 저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이번이 살면서 겪어본 제 인생 두 번째 연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얼마나 잘해주고 싶은지 또 어디까지 배려를 하게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기본적으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도 다정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한도가 끝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연애하는 기간 내내 저는 남자친구로부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애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지낸 그 모든 지인들을 통틀어서 저를 제일 사랑해 준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제외하면 말이에요. 3년쯤 지나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된 뒤에도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를 예뻐하는 남편의 콩깍지도 여전했고요. 여보, 아까 윤미한테서 모바일 청첩장 날아온 거 봤어? 걔네 사진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 봤어. 나 그거 보니까 우리 결혼식 하던 날 생각나더라. 당신 그날 진짜 예뻤는데. 메이크업이며 헤어며 돈 들인 게 얼마였는데 당연히 예뻐야지. 겹지인으로 아는 친구가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온 걸 보고는 남편은 문득 아련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가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을 때였죠. 그런데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아보니까 지금이 더 예뻐. 어떻게 매일 이렇게 더 예쁠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하지 않아? 뭐야? 원래도 애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한 후에는 아예 대놓고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천연덕스럽게요. 어떨 때는 이게 농담인가 진담인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게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농담이건 뭐건 저만 보면 예쁘다, 오늘 너무 귀엽다 해주는 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덩달아서 남편에게 우리 남편 연예인 닮은 것 같다, 밖에 내놓기 무서울 정도로 잘생겼다라며 장난을 치고는 했습니다. 긍정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주다 보니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는 건 당연했고요. 저희 친구들도 저와 남편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이야, 여기는 아직도 신혼이네. 아직도 신혼이야. 이래서 처음부터 다정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니까. 우리도 반은 거의 장난이야. 장난? 내 남편은 하도 칭찬을 못해서 연애할 때도 사람 열받게 하더니 이제는 아예 노력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더라. 난 엎드려 절받기라도 좋으니까 입에 발린 소리라도 좀 들어보고 싶다. 다른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 남편이 이러는 게 흔하지는 않은 경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확실히 연애할 때보다 애정 표현이 줄어들기는 마련이더라고요. 권태기까지는 아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텐션보다는 관계의 안정도가 더 깊어지다 보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랑한다고도 입으로 뱉어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 너희는 자주 해? 애도 아니고 남편한테? 가족한테 어색하게 그런 소리를 왜 해? 친구는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조적으로 웃어댔습니다. 연애할 때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읊어댔던 사랑한다는 말조차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가족 같은 사이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희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고 웃으면서 대답하고는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장담해? 내 친구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어쩌면 걔들보다도 더 빨리. 어떻게 장담하긴.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할 거니까. 그게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야? 당연하지. 노력으로 안 되면 그것보다도 더 노력해야지. 그러고도 안 되면 더 많이 노력할 거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도 이렇게 연애할 때처럼 설레면서 지내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려면 내가 잘해야지. 나도 더 잘할게.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필요 없어. 다 내가 잘해야지. 남편은 저를 향한 애정을 숨겨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는 했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부부 사이가 아니냐고요. 본인은 저와 결혼한 지금의 이 생활들이 너무 만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부부로 살면서 함께 겪어나가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는 기쁘고 벅차고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쁜 일도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 짝이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둘이서 다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저에 대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고요. 저는 그 정도로 남편의 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1년 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우리 두 사람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비로소 남편과 제가 완벽하게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딸아이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날 때쯤 제가 슬슬 도우미 아주머니를 알아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당신 그냥 퇴사하는 건 어때? 복직하지 말고. 퇴사를 하라고? 왜? 아니, 우리 정인이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도 불안하고 당신도 나가서 일하려면 힘들잖아. 가뜩이나 약한 사람이 출산하느라 몸도 더 안 좋아졌을 텐데 둘 다 신경 쓰여서 그래. 그래도 내가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는 게 낫지 않아? 지금 퇴사하면 당장 우리 수입이 반토막인데. 괜찮겠어? 당신이 나가서 돈 안 번다고 설마 우리 세 식구 굶어 죽게 하겠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서 정인이 예쁘게 잘 키우고 내조만 해줘. 그게 내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다행히 제가 하는 일은 보통 회사원들처럼 몇 년 쉰다고 해서 다시 재취업하기가 힘들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어서 포트폴리오만 잘 쌓아두고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보통의 엄마들처럼 심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당장에 외벌이를 하게 될 남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돈은 자기가 벌어올 거고 지금도 잘 벌고 있지 않느냐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시작했었던 사업이었죠. 원래는 친한 선배들 2명과 셋이서 함께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1년 전쯤부터 남편이 혼자 나와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혼자서 자리를 잡느라 꽤나 고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남편도 점차 이쪽 일에 노하우가 쌓이고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 혼자서 가져오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저희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는 상황 하에서의 가정이었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큰 무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신중히 의논한 끝에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와 살림에 전념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와이프가 애를 낳고 나서 퇴사하겠다고 할까봐 벌벌 떠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본인이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먼저 쉬라고 말을 해준 만큼 저도 남편에게 힘이 되고 싶었죠. 저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너무 맛있다. 내가 이래서 다이어트가 안 된다니까. 맛있어?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 나 원래 밖에서 아무거나 다 잘 먹는 마귀비였는데 이제는 당신이 해주는 거 아니면 밥을 못 먹겠어. 버릇 잘못 들여놔서 아주 큰일 났다니까. 아유, 앞으로도 하는 수 없이 내가 해줘야겠네. 당신 와이프가 최고지? 당연하지. 내가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갔다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마누라가 어디 있어? 남편은 제가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나 제가 해주는 음식들을 제일 좋아했고요. 딸아이도 옆에서 제가 직접 케어를 할 수 있게 되니 저도 마음이 놓였고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데 요즘은 다들 맞벌이를 하니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오래 지켜볼 수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참 복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저에게 전적으로 육아를 맡기고 손을 놓고 있지도 않았어요. 본인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정인이 목욕도 시키고 책도 읽어주면서 함께 놀아주기도 했죠.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여기서 다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건 제 욕심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 세 식구가 행복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회사를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걸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자연히 저희 남편이 하는 일도 직격탄을 맞게 되었죠. 20%요? 아니, 김 사장님, 대금을 그렇게까지 많이 깎아드릴 수는 없죠. 회사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 저희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들은 점점 더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남편이 하는 사업은 건설 쪽의 사업이었습니다. 이쪽 일은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2달 후에 정산받는 구조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이른 일대로 다 시켜놓고 정작 2달 후에 정산을 할 때는 회사에 돈이 없다면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뭐래? 또 깎아달래? 벌써 몇 년을 거래했던 업체인데 이번에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나 봐. 우리도 이런 적은 처음인데.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래도 차라리 대금을 깎아달라고 하든가 정산을 몇 달만 더 미뤄달라고 말하면 양반이지. 3달 전에 일했던 현장에서는 직원들 월급도 못 나가고 있다고 아예 돈을 못 주겠대. 뭐? 그럼 어떡해. 그럼 그 돈 못 받는 거야? 일단 소송 걸어서 해결해 봐야지. 문제는 그 전에 아예 파산해버리면 우리도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건데. 설마 거기까진 가진 않을 거야.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마른 세수를 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다 업무적인 연락 때문이라는 걸 알아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요. 참, 나 모레 대구로 출장 가야 해. 대구까지나? 언제 오는데?
일단은 한 이틀? 내려간 김에 다른 현장들도 좀 둘러보고 오려고.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현장 소장이랑 이야기를 나눠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알았어, 여보. 조심히 잘 다녀와.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직접 공사 현장까지 출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보는 게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원래 그 빈도수가 이 정도로 잦지는 않았거든요. 별일이 없으면 현장에는 다른 직원들을 대신 내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지다 보니 남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챙겨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거래처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판국이다 보니 내려간 김에 다른 거래처들과 또 안면을 두고 인맥도 새로 쌓아둘 필요가 있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들보다 이제 출장을 나가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집에서 쓰는 베개라도 좀 가져가 볼래? 베개? 당신 잠자리 바뀌어서 잘 못 자겠다면서 원래 쓰던 베개라도 가져가면 좀 낫지 않아? 내 친구들 보니까 출장 다니는 애들 예민하면 베개도 가져다니더라고. 그건 생각지도 못했네. 알았어. 이번에는 한번 챙겨가 봐야겠다. 고마워. 저는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애쓰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남편이 원래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도 어지간하면 1박이 아닌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코스를 자주 가는 편이었고요. 저야 머리만 대면 어디서든 잘 자는 사람이라 상관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잠을 못 자고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놀러 간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간 출장지에서 그런 거라면요. 거기다 공사 현장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고 현장에 가서도 이동을 하고 일을 보느라 바빠서 끼니도 대충 챙겨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히 아무리 평소에 체력이 좋던 사람이라도 출장을 다녀와서는 피곤해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 놀자. 책 읽어줘. 아이쿠, 우리 공주님, 미안한데 아빠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놀면 안 될까? 아빠가 너무 졸려서 그래요. 싫어. 책 읽고 싶은데 아빠 잠만 자잖아. 정인아, 아빠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지금 자야 해. 엄마가 읽어줄게. 이리 와.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딸아이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는 했습니다. 한참 아빠가 좋을 나이였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피곤이 뚝뚝 묻어나는 얼굴로 저에게 소리 없는 도움을 요청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매번 우는 딸아이를 달래 안방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남편에게 쉴 시간을 주고는 했어요. 정인이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이 너무 힘들 테니까요. 남편은 집에서 거의 죽은 듯이 시체처럼 잠만 자기 일쑤였습니다. 평일에는 내내 출장을 다니고 주말에야 겨우 집에 돌아왔지만 사실 한 집에 같이 있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몇 시야? 나 엄청 많이 잤네? 저녁 10시. 시체처럼 자길래 안 깨웠지. 그냥 깨우지 그랬어. 오늘 정인이랑 당신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야. 많이 피곤하지? 당신 요즘 얼굴이 다 상했네. 좀 쉬엄쉬엄해. 그러다 병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고생을 해도 내가 하는 게 낫지. 난 당신이 고생하는 것만 아니면 돼. 남편은 다 저와 딸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씩 웃었습니다. 그때쯤에 저희는 항상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서로를 안쓰러워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체력이 후달리는지 집에서 늘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배달 일이었어요. 용돈벌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오토바이를 탈 줄 알았고 결혼 전에는 부모님 가게에 배달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저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다만 몰래 하는 일이니만큼 소문이 나면 안 되겠기에 저는 저희 동네가 아니라 일부러 다른 동네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남편은 평일엔 거의 출장을 나갔었고 저도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나가고 난 시간대에만 자유롭게 일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지방에 출장을 간 사이에 평소처럼 중국집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철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를 5층까지 올라가 문을 두드렸죠. 전염병 시국을 겪으면서 지금에야 배달을 다 현관 앞에 놓고 가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은 직접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안에서 뭘 하는지 잠깐 기다리라는 목소리가 들리고도 사람이 한참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슬슬 짜증이 날 때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나온 사람은 급하게 옷을 꿰어 입은 것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얼마죠? 그리고 나온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오늘도 평소처럼 지방에 아주 멀리 출장을 갔다던 제 남편이요. 저기요. 네. 29,000원이요. 네, 잠시만요. 지갑 좀 가져올게요. 남편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다시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내 지갑 못 봤어? 몰라. 바지 주머니 없어? 저는 남편과 집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부산스럽게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지갑을 찾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슬로우 모션을 건 것처럼 느리게 흘러가더라고요. 이 상황과 이 시간과 이 모든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뒤죽박죽 엉켜 있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을 치고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에 당장이라도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지갑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연신 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여자에게 뭔가를 농담처럼 말하면서요. 여기 3만 원이요. 잔돈 있으세요? 네. 그런데 전에는 항상 사모님만 계셔서 혼자 사시는 줄 알았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하이바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전부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헬멧 속에서는 목소리도 왜곡되어서 들렸거든요. 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제 말에 해맑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자주 오셨었구나. 제 와이프가 요리를 못해서 맨날 시켜 먹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와이프였습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 그 여자를 와이프라고 칭할 줄은 몰랐는데 온몸이 소름 돋으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잔돈으로 1,000원을 내밀고 미친 듯이 그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의바를 벗고 골목 구석으로 가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도저히 두 다리로 서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벌벌 떨고 있던 저는 한참 만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근처의 과일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끔씩 제가 배달하면서 친해진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저기 빌라 501호에 사는 사람들 아세요? 그 신혼부부. 신혼부부요? 나도 그 집 배달 자주 가서 알지. 이사 들어와서 살림 차리고 산 지 1년도 넘었을걸? 그런데 그건 왜? 저는 그 1년이라는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힘들다고 말하기 시작한 게 딱 그때부터였거든요.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겠다고 출장을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고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은 그동안 출장을 핑계로 평일엔 매일 여기에 와서 살고 있었고 주말에만 가끔씩 집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손도 이렇게 떨고 있는데. 큰 충격에 빠진 저를 보며 과일가게 사장님이 깜짝 놀라 물으시더라고요. 순간 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시면서요. 사장님은 저를 부축하며 의자에 앉히셨고 저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확실해졌어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게 현실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서재를 이잡듯이 뒤졌죠. 빨래를 하려고 내놓은 겉옷과 바지의 주머니를 다시 샅샅이 털고 컴퓨터와 노트북 그리고 작은 메모들 하나하나까지 모두 다 확인했어요. 그걸 다 뒤지고 나니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우스워서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었지? 작정하고 뒤지자 제 눈앞에 놓인 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노트북 알림에서 남편이 잡아둔 식당 예약 내역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비싸기가 말도 못하는 호텔 뷔페였죠. 저에게는 사업이 힘들어졌다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그동안 집밥만 해먹었었는데 그런 인간이 정작 상간녀에게는 그 비싼 호텔 뷔페를 사먹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걸 본 순간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곧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과 날짜가 겹쳤죠. 그 인간은 시아버지 생신도 나 몰라라 하고 상간녀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아버님 생신이 다다음 주네. 시간 빠르다. 또 크리스마스야. 아, 그날. 미안한데 당신 혼자 애들 데리고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나 또 출장이라. 크리스마스에도 출장이야?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는 현장이 있는데 저쪽에서 담당자가 도저히 그날 아니면 시간을 못 맞추겠다고 해서 가서 내가 미리 둘러보고 오려고. 아유, 고생이 많네.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아버님은 내가 잘 챙겨드릴게. 저는 태연한 얼굴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슬쩍 제 눈치를 보고 있던 남편은 그런 저의 반응에 안심을 했는지 환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밖에 없다, 정말. 고맙긴. 당연한 걸 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던 저는 진작에 같은 뷔페를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시간대로요. 그리고 시부모님에게는 당일날까지 서프라이즈라고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남편 귀에 들어갈까 봐서요. 남편은 그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날부터 출장을 핑계 삼아 또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요.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호텔 뷔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청인 애비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길래 남들 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출장을 갔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요즘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저도 안쓰러워 죽겠어요. 돈도 좋지만 이런 날은 식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해야지. 나중에 정인이랑 시간 못 보낸 거 후회하지 말고. 네, 저도 쉬엄쉬엄 하면서 일하라고 했는데 아범 성격 아시잖아요. 저랑 정은이 고생하는 거 못 본다고 출장을 그렇게 다니네요. 시아버지는 혀를 차시며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두 분이 워낙에 저랑 정인이를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식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죠. 가정이 제일 우선이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도 금슬이 엄청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제가 시집 온 이후로 여태 두 분이 큰 소리 내는 모습 한 번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진성이로 예약했습니다. 네, 입장하셔서 바로 식사하시면 되세요. 아가, 여기 너무 비싼데 아니니?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아버님 생신인데 이런 날은 이런 데도 오고 해야죠.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아버님. 고맙구나.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런 데도 다 와보고. 시부모님은 호텔 뷔페에 들어오시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뜨시며 놀라하셨습니다. 그만큼 비싼 곳이었거든요. 정인이는 너무 어려서 친정에 맡겨놓았고 저는 두 분을 모시고 뷔페 안쪽으로 향하며 재빠르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찾고 있던 사람을 발견했죠. 저는 그쪽을 못 본 척 시부모님을 일부러 근처 테이블로 모셨습니다. 일부러 남편 쪽을 등지고 앉았고요. 어머! 그때 외투를 벗으며 자리에 앉으시던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보신 시아버지는 다시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고요.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사실을요. 저는 모르는 척 아버님을 따라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요. 마침 서로에게 다정하게 음식을 떠먹여주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다정함이 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다행스럽던지요. 정인 아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란 얼굴로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직 이쪽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였어요. 아들이 웬 외간 여자와 진한 애정행각을 하는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시부모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동영! 아버지! 난데없이 들린 자신의 이름에 뒤를 돌아본 남편은 그 순간 나타난 시아버지의 모습에 기겁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 이놈의 자식! 남편의 말은 채 끝까지 나오지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갈기셨거든요. 시아버지가 경찰로 퇴직을 하신 분이라 원래는 성미가 불같은 분이셨습니다. 남편도 그 점을 잘 알아서 평소에는 아버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는 다정해도 자식들에게는 엄청 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가 제정신이야? 이 미친놈아!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밖에서 바람을 쳐 피우고 돌아다녀? 이 망할 놈의 자식! 아버지 잠시만요. 진정 좀 하세요. 여보, 그만해요.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떼어놓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겁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달려갔고요. 다른 호텔 직원들이 모두 달려올 때까지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 그야말로 묵사발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말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았죠. 뜯어말리고 있던 상간녀는 어느 순간 도망을 가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하고 나서야 이 난장판은 간신히 수습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을 모두 돌려보낸 뒤에 남편 놈은 시부모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잘못했어, 여보. 내가 미친놈이야. 이게 출장이야? 너 그동안 출장 간다고 하면서
저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살았니?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진짜 잠깐 한눈 팔았던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전혀 없었어. 미안해, 성희야. 미안해, 여보. 남편은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 상황을 봤다면 남편이 안쓰럽다고 여길 정도로 불쌍한 모습이었죠. 시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진다고 하시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런 짓을 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던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여보. 차라리 이혼할 생각으로 저지른 거라고 해. 너무 사랑해서 눈이 뒤집혀서 딸이고 와이프고 다 뒷전으로 내팽개친 거라고. 그래서 살림까지 차리고 살았다고. 그게 아니면 더 멍청해 보이니까.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 놈이 하는 말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입으로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이혼당할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그랬죠. 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차라리 나 때리든가 욕하든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 하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아직도 당신 사랑해. 아니,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란 말이야.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나 각서라도 쓸게. 다시는 여자 안 만날게. 아니, 앞으로 당신이 싫어하는 짓은 아무것도 안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걔 만나. 어? 걔 만나고 나랑은 이혼하자. 남편은 제 말에 기겁을 하면서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인 거 안다고 차라리 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죠.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겠다는 제 말에 말없이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염치가 없구나. 미안하다, 아가. 그래도 정인이는 가끔씩 만나게 해주렴. 정인이 아빠니까. 정신 못 차리면서 절대 안 된다고 울부짖는 남편을 설득한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어차피 설득이 안 됐다면 소송으로 가서라도 헤어졌겠지만 그랬다면 더 서로 추한 꼴을 많이 봤어야 했겠죠. 저는 시부모님의 중재하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네요. 이제 저는 그때의 상처에서 벗어나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의 생일이었어요. 혹시나 남편이 보고 싶지는 않을까, 아이가 제 눈치를 보느라 저에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었죠. 아빠가 보고 싶으면 말해도 괜찮다고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와 만났는데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도 아빠를 찾지 않았고요. 딸아이는 말없이 웃으면서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요즘 애들 눈치는 우리 때보다도 더 빠르다던데. 정인이도 아마 엄마와 아빠의 상황을 진작에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에게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살면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요즘에도 깨닫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뜬구름처럼 허망한 것이구나 싶은 생각도 많이 했고요. 흘러가는 구름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언제까지나 영원하지 않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남의 마음 대신 제 마음을 잘 다잡고 살아보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